올라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꼬리올레 11화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패드님. 안녕하세요. 녹음 쉬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엘클라시코 일단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내리 지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크게 이기니까 연패는 싹 잊혀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연패는 저걸 얘기한 거예요. 엘클라시코 연패. 그 전에 이제 네. 리그 경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패였죠. 그리고 우리 꼬레올레에서 가장 큰 뉴스인데 페드리님이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가 있는데 유로파죠. 페드리님 티켓팅은 성공하셨나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궁금해서 안표값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한 700유로, 최저가가 700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켓팅 100만 원. 네, 진짜 너무 비쌌. 이 티켓팅 뒷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 프랑크푸르트 경기장이 5만 명 채 못 들어가거든요. 한 네. 원정석까지 합치면 48,500명 정도가 최대 수용 인원인데 이번 바르셀로나전 티켓 수요가 한 30만이 넘었대요. 한 프랑크푸르트 도시 인구 수만 해도 80만이고 거의 네. 위성 도시들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거든요. 뭐 저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프랑크푸르트가 아니라 그 위성 도시에 살고 있는 건데 여튼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가 우리가 속해 있는 주에서 헤센주라고 하거든요. 이 독일도 네. 미국처럼 주 단위로 이뤄진 연방 국가인데 이 헤센주에서 유일하게 지금 1부 리그에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대륙 대항전까지 나가는 팀이니까 이 바르셀로나전이 아니라 전에는 베티스랑 붙었거든요. 네네. 16강에서 그 경기도 네. 사실 다 매진됐었어요. 근데 아, 오는 오는 팀이 바르셀로나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더해졌죠. 이제 어디 음, 위냉 같은 데 갔으면 뭐 거기 경기장도 크고 그래도 경기장도 크고 그리고 워낙 이런 대회 자주 나가는 팀이니까 그렇게 티켓팅이 치열하지 않았을 텐데 그 프랑크푸르트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 음, 티켓팅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세 단계로 나눠졌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번 시즌권 보유한 사람들이 먼저 티켓팅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즌권은 없는데 프랑크푸르트 서포터즈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갔어요. 그리고 그 서포터즈들 중에서도 이제 나눴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경기장에 한 번이라도 찾아왔던 서포터즈들한테는 뭐 감사하다는 의미로 먼저 티켓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다음은 그냥 일반 서포터즈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남은 티켓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그 일반인들한테까지 간 티켓은 없었어요. 전부 그 전에 매진됐었습니다. 그 한 사람 앞에 최대 두 장까지밖에 못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티켓이 빨리 팔렸더라고요. 페데리님은 그러면 저기 프랑크푸르트 서포터즈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 아니요. 이번에 티켓팅 할 때는 친구 거 빌려서 했거든요. 마침 얘가 외국 나가 있어갖고 얘 걸로 대신 하려고 했는데 저는 서포터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청은 해둘까 생각 중이에요. 이 챔스는 나간 지 오래됐는데 유로파는 요즘 근근히 나가고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그래서 은근 빅매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등록을 해보는 걸 고려해보세요. 이게 바르셀로나, 우리가 이제 해외 축구를 바르셀로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연고지 팀 응원하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저도 이제 뭐 K리그나 아니면 저희 KBO, KBL, 야구, 농구도 다 이제 웬만하면 연고에 입각해서 팀을 응원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도 일단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있는 팀이 그래도 이기길 좀 바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연고주의로 응원하는 것도 또 재밌습니다.
혹시 뭐 이전에는 프랑크푸르트 경기 보러 간 적은 있나요? 아니면 독일 살면서 뭐 미넨이나 다른 팀 경기 보신 적은 있는지. 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있었잖아요. 한참 네. 레버쿠젠에서 뛸 때, 그때 이제 지인 통해서 티켓 받아갖고 가본 적은 있어요. 그때 어, 독일에서 뛰던 마지막 시즌에 그 독일에서 뛰던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근데 저희 자리가 프랑크푸르트 서포터즈들 옆자리여갖고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희 손흥민 선수 응원하러 갔는데 터치할 때마다 막 환호해주고. 근데 옆에서 다 싸늘하게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 서포터즈들이 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극성맞은 팬들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그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네네. 마인츠라는 팀이 이제 클롭이랑 투엘이 도르트문트 가기 전에 감독하던 팀이거든요. 그때 아마 음, 여기에 구자철 선수가 뛰었었던 걸로 음,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도 손흥민 선수 이제 레버쿠젠에서 뛸 때였는데 그 두 팀이 만나가지고 그 경기 보러 간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음, 손흥민 선수가 그 선제골 넣었는데 저희가 하필 그날 늦어갖고 고속도로에서 길이 막혀갖고 그 골을 못 음.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아쉬워했던 기억도 있네요. 저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시러 간 같이 지인이 있나 본데 여잔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다시 이제 우리 팀 얘기로 이제 넘어올게요. 링크나는 공격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레반도프스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레반도프스키는 제 생각에는 좀 재계약을 미끼로 저희를 이용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공격수는 하피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하피냐에 대해서 좀 링크가 좀 진하게 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A매치 기간이랑 좀 겹쳐가지고 딱히 뭔가 시의성 있는 주제가 없어서 요 링크 나고 있는 공격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녹음할 때는 공격수가 제일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노려야 할 그 포워드는 이제 공격 작업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역할을 그런 선수를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 필드 전체에서 좀 폭넓게 뛰어줘야 된다는 의견을 좀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페드리님이 이제 공격수에 관련된 글을 또 블로그에도 쓰신 적이 있죠. 뭐 요약을 해보면 페란의 재능을 이제 뭐 다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오바메양이 이제 종적으로 넓게 움직여도 좌우 측면으로 빠지는 거는 이제 거의 안 되고 그다음에 측면에서는 파트너가 고립이 되니까 아담아는 이제 반대로 직선적이고 측면에서만 이제 크게 제한되는 선수라 페란 자체가 이제 오바메양이랑 이제 아담아 이렇게 양옆에서 이제 좀 활용이 이제 안 되겠는 이제 그런 선수다 보니까 페란이 좀 고립무원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두가 같이 뛰다 보면 페란도 이제 한쪽으로 이제 붙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계속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온다라는 이제 블로그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맞죠, 페드리님? 네, 맞습니다.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 이 왼쪽에서의 공격 작업과 오른쪽에서의 공격 작업이 그 크게 달라요. 차이가 크게 나요. 오른쪽은 뭐 이제 덴벨레나 아나바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로 공을 보내서 그 둘의 개인 기량으로 풀어나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둘이 상대 대응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에요. 특히 이제 아다마는 상대가 다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이 막히면 그 다음 것도 전부 막히는 선수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른쪽 포워드들만의 문제가 있지만 이 오바메양이 종적으로만 움직여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에 페랑 같이 이 포지션 플레이가 자연스러운 선수가 오더라도 중앙을 기점으로 이제 측면과 연계해서 잘 움직여주는 선수가 없다면 그 오른쪽에 서는 선수도 포지셔닝을 유기적으로 가져가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피냐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피냐랑 레반도프스키가 좀 충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하피냐는 또 리즈 강등 여부에 따라서 이적료가 바뀌네 마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 꾸레올레 자체는 이제 타 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일단 하피냐 뭐 리즈 강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왜 우리 팀이랑 자꾸 링크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독일에 계시니까 약간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페드리님이. 왜 우리 팀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링크가 계속 나는 걸까요? 일단 먼저 하피냐를 영입하면 뭐 레반도프스키를 안 노리고 또 레반도프스키가 오면 하피냐를 안 노리고 뭐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축구 내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따로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왜냐하면 일단 오바메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그 측면 지원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 이상을 가져오는 선수잖아요. 이 공격 작업에서 이 마무리 역할을 해주기 지금 레반도프스키보다 더 좋은 선수는 없죠.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아마 우리가 완벽한 9번에 대해 논할 때도 현재 레반도프스키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명 오면 지금보다 한 단계 클래스를 더 높여줄 선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근데 이제 나이가 좀 걸리긴 하죠. 이 레반도프스키랑 메시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87년생, 88년생. 그래서 메시를 그렇게 보내버리고 나서 레반도프스키 이야기가 나오는 약간 좀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보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는 미래의 크랙,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크랙감이다 하고 콕 집어서 노릴 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은바페는 이제 끝났고 홀란은 되게 감론을박이 많은 것 같아요. 코레들 사이에서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딱히 그럴 만한 선수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선수가 나오기까지 이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와서 버티려는 바르셀로나의 계획도 사실 납득이 가죠. 이미 증명된 선수고 아직 뚜렷이 활약하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메시, 뭐 리턴 이야기도 꾸레들은 바라지만 이 바르셀로나 클럽이랑 메시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 같아서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반도프스키 이야기하기도 못한 게 일단 바르셀로나가 영입할 여유가 있는지를 떠나서 레반도이 지금 재계약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협상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미래이 노장들한테나 아니면 한 명한테 크게 몰아주는 계약을 해주는 게 짜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또 레반도프스키 정도면 특히 미넨도 레반도프스키가 떠난다면 그 공격에서의 마무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또 없어지니까 이런 선수를 막상 내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있어서 또 레반도프스키를 또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즌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는 천천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축구 전술적으로 약간 축구의 트렌드 내지 이제 전술이 바뀌는 그런 시즌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08 그 아라고네스 감독이 스페인 감독을 지휘하면서 시작이 됐죠. 물론 저희 팀이 6관왕을 하고 꽃피우고 했던 거는 이제 펩 과르디올라가 이제 부임하면서부터긴 한데 사실 그 선수들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라고네스 감독이 펩한테 영감을 준 것도 되게 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인터뷰도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어, 지금 현대 축구에 약간 주류가 되고 있는 4-2-3-1 포메이션, 그러니까 두 명의 피봇 그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를 해서 포백을 보호하고 좀 더 수비를 강화하는 요런 포메이션 자체는 06 월드컵 때부터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년도까지 계속 이게 거의 주류 전술에 저희 바르셀로나만 유독 돌연변이처럼 그거에 대한 4-2-3-1에 대한 플레이를 하진 않았었고 요즘에는 지금 다시
트렌드가 투톱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왠지 전술이 다시 트렌드가 4-4-2 내지는 아니면 뭐 투톱을 활용한 전술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르셀로나라는 팀 자체가 미드필더나 어떤 이제 공격수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라마시아에서 나온 선수들로 운영이 되곤 했지만, 그 예전부터는 대부분의 공격수의 마지막 퍼즐들은 다 이제 영입생을 통해서 이제 이적을 받아서 이제 팀을 꾸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매물은 레반도프스키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일정한 축구 전술 트렌드가 좀 정립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좀 구단에서 한번 나오는 매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 라이징 스타들이 이렇게 뜰 때쯤에 빅클럽에 또 이적을 한 번씩 하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올해 이번 여름 이적 시장까지도 마찬가지일 테고, 잘 뛰는 선수들이 굳이 구태여 바르셀로나까지 와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있어요. 개최가 11월이기 때문에 못해도 8월 말부터 주전 경쟁을 하면서 11월까지 달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나 자기가 주전을 차지하지 못해서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그 국가대표 감독들은 그 선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 이적 시장 자체는 은바페 정도 거의 침 발라놨죠,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 정도가 아니고서는 제 생각에는 왠지 선수들이 이적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이전트들 또한 특히 이제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마 여름 이적 시장은 안 움직이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올 여름은 이제 수급이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겨울 이적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겨울 이적 시장 알다시피 이제 빅네임들이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 여름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뭔가 공격수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또 번외로 미드필더의 캐시의 얘기가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오피셜 날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 캐시에 대해서는 이제 패드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요즘 축구를 보는 경기만 보고 두루두루 보질 못해서 캐시의 얘기는 사실 제가 별로 드릴 게 없습니다. 밀란 경기를 안 봐서 몰라요. 다만 지금 바르셀로나가 구상하는데 필요한 미드필더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오른쪽에서의 주도적으로 공정기가 가능한 선수이겠죠. 왼쪽은 대역이 이미 있으니까 필요 없고. 뭐 사실 저 부스케츠가 그 역할을 당분간은 해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부스케츠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부스케츠가 없을 때를 대비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캐시의 경기는 하나도 안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 그 크리스텐센 같이 이제 오른발잡이에 공정기가 능한 센터백을 하려는 것도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분명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캐시에가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밀란 경기 많이 보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런 선수인지 아닌지는.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지금 왼쪽 오른쪽 다 공정계가 빠르고 또 스무스하게 될 수 있는 팁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니까, 지금 링크나는 자원들을 볼 때 이걸 유념하면서 보신다면 대충 얘가 왜 바르셀로나가 노리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 아라우오 재계약에 관한 그 클럽과 선수 간의 입장 차이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아라우오는 이런 면에서 약점을 좀 보이는 선수잖아요. 뭐, 그거,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뭐 누굴 노리네, 누굴 방출하네. 이거는 아마 이런 잣대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씨의 얘기는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개최하지 않고 일반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개최를 했다면은, 사실 지금 더워서 올해 11월에 하는 거거든요. 카타르가 더워가지고. 만약에 더운 지역이 아니고 뭐 남반구에서 하더라도
월드컵이 6월에 개최를 했겠죠. 그러면 개최하고 이제 결승전까지 다 치르고 한 달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수들의 몸값이나 뭐 전술적인 트렌드나 이런 게 좀 정해지면서 이게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올해 월드컵이 하필이면 11월이어가지고 여름 이적 시장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무도 영입 못하고 그냥 공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실 리크라는 저원들 다 FA잖아요. 네, 그쵸, 크리스텐센이나 그쵸. 네, 그 캐시랑.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이적료가 난다 해도 딱 한 명만 쓸 것 같아요. 그것도 그 확신이 드는 선수한테만. 아까 말한 것처럼 레반도프스키 같이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요즘 아스필리쿠에타도 재계약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재계약 해놓고 첼시한테 돈 주려고 재계약하고 뭐 이적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음. 바르셀로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활동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클럽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름에는 좀 소강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에 남은 이벤트는 이제 저희 팀이 리그 1위는 솔직히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 리그 우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리그 2위로 마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유로파를 우승할 수 있느냐, 뭐 요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아라우오나 뭐 다른 라마시아 선수들,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 혹은 영입된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 뭐 방출 여부, 이 정도가 아마 이제 남은 5월, 6월에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뭐 이렇게 약간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준비되는 내용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내에 그냥 가볍게 뭐 어디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시거나 뭐 그럴 때 가볍게 들어주시고, 저희도 아마 녹음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녹음하고 나면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패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